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고 또 수많은 정보 속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얻어가길 원하시는 여러분,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참 흥미롭죠? 맞아요. 아마 여러분 책장 어딘가에 꽂혀 있을 법한 하지만 첫 몇 페이지만 까맣게 밑줄 쳐져 있고 끝내 다 읽지 못한 영문법에 관한 학습 자료와 영상 메모들입니다. 사실 문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학창 시절에 피곤했던 암기 위주 수업이 떠오르면서 벌써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저 역시 그랬거든요. 진짜 너무 싫어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수험생처럼 규칙을 달달 외우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암기가 아니죠? 네, 복잡하고 난해하게만 느껴졌던 그 영어의 명사수식 규칙이라는 녀석을 완전히 해체해서 이 언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아름답게 디자인되었는지 그 숨겨진 설계 도면을 한번 훔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그 안에 숨겨진 놀랍도록 단중한 패턴을 딱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이 영어를 읽고 듣는 데 들이는 귀중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아껴드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언어를 마치 무슨 수학 공식이나 예외가 막 난무하는 암기 과목처럼 대한다는 점이거든요. 네네, 무조건 외우라 이런 식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언어라는 것이 사실 인간의 인지 능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굉장히 직관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직관적이다. 참 좋은 말이네요. 특히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명사를 꾸며주는 방법은 영어를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 사고방식의 거울이요? 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건 단순히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을 넘어서 영어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속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문장이었나요? 우리가 영어를 접할 때 마주하는 그 수많은 끝도 없이 길고 복잡해 보이는 문장 구조가 사실은 아주 간단한 원리 딱 하나, 이 하나로 70% 이상 해결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영어가 한없이 길어지는 이유가 결국 문장의 뼈대인 명사, 그 명사 앞뒤로 꾸며주는 말들이 덕지덕지 붙기 때문인데 여기에 절대적인 위치 규칙이 숨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전문가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진짜 원리 하나로 그 복잡한 문장들이 정리가 됩니까? 네, 그 규칙을 이해하는 순간 눈앞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스르륵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영어 문장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딱 보게 되는 거니까요. 오, 근본적인 원리.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어가 명사를 꾸며줄 때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단어의 개수, 즉 길입니다. 단어의 개수요? 네, 아주 본능적이고 물리적인 감각이죠. 첫 번째 절대 원칙은 이렇습니다. 수식하는 단어가 딱 하나일 때는 무조건 명사 앞으로 간다. 단어가 하나일 때는 무조건 앞으로 간다.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감각이네요. 그렇죠. 이미 다들 알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예쁜 소녀를 말할 때 beautiful girl이라고 하지 girl beautiful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빠른 자동차도 패스트카고요. beautiful이나 fast처럼 꾸며주는 단어가 하나니까 명사 바로 앞에 찰싹 달라붙는 거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 이 원리가 단순히 뷰티풀 같은 일반적인 형용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용사 말고 또 있나요? 출처 자료를 보면 언어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아주 다양한 예시들이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 분사, 즉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도 단어가 하나면 무조건 앞에 옵니다. ing도요? 네, 춤추는 소녀는 dancing girl, 우는 아기는 crying baby가 되는 식이죠. 아하, 동사가 형용사처럼 변신을 해도 단어가 딱 하나면 무조건 앞자리를 차지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 우리가 흔히 PP라고 부르는 형태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실 이 과거분사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딱딱해서 거부감이 들 때가 막 있거든요. 네네, 문법 용어 들으면 좀 답답하죠. 그럴 땐 과거분사라는 용어 대신 그냥 당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시각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방한 상태. 네, 누군가에 의해 깨져버린 꽃병은 broken vase,
꽁꽁 얼어붙은 호수는 frozen lake가 됩니다. 오, 브로큰 프로즌 다 하나니까 앞에 오네요. 심지어 명사와 명사가 만나는 복합 명사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복합 명사요? 커피를 담는 컵은 커피컵,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트리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요. 아, 커피, 크리스마스 전부 명사인데 꾸며주는 역할을 하네요. 네, 전부 꾸며주는 단어가 하나니까 명사 앞에 당당하게 자리 잡는 겁니다. 와,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예외가 없네요. 일반 형용사든 ing든 pp든 심지어 명사든 간에 꾸며주는 놈이 외톨이면 무조건 명사 앞에 선다. 네, 외톨이면 앞입니다. 그런데요, 왜 굳이 단어가 하나일 때 앞에 두는 걸까요? 그냥 다 뒤에서 꾸며주면 편한 거 아닌가요?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즉 인지적 부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인지적 부하요? 방금 말씀하신 broken base를 머릿속으로 렌더링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깨진이라는 상태 정보가 꽃병이라는 대상보다 뇌에 먼저 입력되잖아요. 네, 브로큰이 먼저 들리죠. 그러면 우리 뇌는 온전한 꽃병을 그렸다가 그걸 다시 깨트리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들을 베이스로 꽃병의 이미지를 빠르게 조합해냅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미리 세팅을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어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핵심적인 상태 정보를 먼저 던져주어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직 단어가 하나일 때만 이 앞자리를 차지해서 듣는 사람의 뇌를 미리 세팅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영어라는 언어가 가진 첫 번째 리듬입니다.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단어가 하나일 때는 뇌의 세팅을 돕기 위해 무조건 앞에 온다는 건 완벽하게 납득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단어가 2개 이상으로 모이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출처 자료가 그토록 강조하는 두 번째 대원칙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더라고요. 네. 언어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한 아주 본능적인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원칙은 간단합니다.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덩어리가 길어지면 무조건 명사의 뒤로 이동한다. 무조건 명사 뒤로 간다. 사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뒤에서 꾸며준다는 감각이 제일 낯설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한국어랑 완전 반대니까요. 우리말은 아무리 수식어가 막 길어도 무조건 명사 앞에서 꾸며주잖아요. 어제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그 강아지, 이렇게요. 네네. 그런데 영어는 왜 굳이 이걸 뒤로 보내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인지적 부하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영어는 결론을 빨리 알고 싶어하는 아주 성미가 급한 언어거든요. 아, 성미가 급하군요. 네, 문장의 진짜 주어인 핵심 명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앞에서 너무 많은 단어들이 수식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는지 숨이 차게 됩니다. 아, 맞아요. 엄청 공감 가는 게 가끔 영어로 된 좀 복잡한 비즈니스 계약서나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진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도대체 언제 나오나 숨을 꼭 참고 기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앞에서 너무 많이 꾸며대면 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뒤로 던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어는 덩어리가 2단어 이상으로 커져서 무거워지면 가차없이 핵심 명사 뒤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일단 주인공부터 팍 던져놓고 네, 일단 주인공부터 던져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그 뒤에 이어지는 덩어리들을 보면서 천천히 이해해라. 이런 식의 아주 배려 깊은 시스템인 거죠. 배려 깊은 시스템 좋네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구조가 명확히 그려지도록 출처에서 제시한 뒤에서 수식하는 6가지 주요 패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라면 in, on, at, with 같은 방향이나 위치, 상태를 나타내는 아주 작은 단어들로 시작하는 덩어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책이라고 할 때 너 북을 만져 딱 던져놓고 그 뒤에 on the table을 붙이는 거죠. The book on the table. 네, 긴 머리를 가진 소녀도 마찬가지로 더 걸을 먼저 말하고 with long hair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명사 뒤에 공간적, 물리적 상황을 덧붙여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패턴은 뭔가요? 두 번째는 뭐뭐 할이라는 미래지향적 의미나 목적을 가진 투부정사입니다. 아, 투부정사. 내가 앞으로 살 집, a house, 뒤에 to live in이 붙고요.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 a friend, 뒤에 to trust가 붙습니다. 이 역시 전부
두 단어 이상이니 자연스럽게 명사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공간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나 미래의 목적을 띠는 투부정사가 명사 뒤로 빠지는 건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데 아까 춤추는 소녀, 댄싱걸이나 깨진 꽃병, broken days처럼 분사 형태는 명사 앞에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세 번째, 네 번째 패턴으로 나오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어떻게 또 뒤에서 수식하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시는데 사실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길이니까요. 라고 가정해 봅시다. 핵심 명사는 넌맨이고 달리고 있다는 러닝이죠. 네. 그런데 어디서 달리나요? 공원에서, 즉 인더파크가 추가되었습니다. 아, 러닝 혼자가 아니라 뒤에 꼬리표처럼 인더파크가 붙어서 러닝 인더파크라는 세 단어짜리 아주 무거운 덩어리가 되어버렸군요. 맞습니다. 수식하는 덩어리가 무거워졌으니 아까 배운 원칙대로 가차없이 명사 뒤로 이동해야죠. 그래서 the man running in the park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패턴인 현재 분사구입니다. 무거우니까 뒤로 밀어버린다. 확실하네요. 네, 네 번째 패턴인 과거 분사구도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까 단어 하나일 때는 a broken vase, 즉 깨진 꽃병이었죠. 하지만 수식어가 길어져서 그 소년에 의해 깨진 꽃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브로큰 뒤에 바이 더 보이가 붙으니까 더 베이스 브로큰 바이 더 보이 이렇게 순서가 확 뒤집히는 거군요. 주인공인 더 베이스가 먼저 튀어나오고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와, 이거 재밌는데요? 사고로 심하게 망가진 차는 더 카 먼저 던지고 damaged in the accident. 180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집은 더 하우스 먼저 말하고 built in 1800. 전부 과거 분사가 이끄는 덩어리가 길어져서 명사 뒤를 받쳐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예시들입니다. 와, 이렇게 앞수식과 뒷수식을 철저하게 무게와 길이의 관점에서 비교하니까 정말 명쾌합니다. 예외적인 문법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균형 맞추기였네요. 맞아요. 그럼 남은 두 가지 벡터는 또 뭔가요? 다섯 번째는 명사 수식의 끝판왕이자 완전한 문장 구조 전체를 끌고 오는 관계사절입니다. 올 게 왔네요. 관계대명사, which, that 같은 애들이죠. 네, 이런 관계대명사가 마치 접착제처럼 주어와 동사를 통째로 데리고 명사 뒤에 딱 달라붙는 거대한 덩어리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동격입니다. 동격이요? 내 친구인 김 선생님, Mr. Kim, my teacher, 혹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 Paris, the capital of France처럼 컴마를 찍고 명사 덩어리를 하나 더 붙여서 부연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해보면 전치사구, 투부정사, 현재분사구, 과거분사구, 관계사절, 동격까지 우리가 그 옛날 문법책에서 각기 다른 챕터로 머리싸매며 배웠던 이 6가지 패턴들이 전부 2단어 이상은 뒤로 넘겨서 무게중심을 잡는다. 이 하나의 거대한 지붕 아래 있었던 거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이고 좀 뼈아픈 학습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뼈아픈 팁이요? 이 위치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건 지금 이 순간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문법책을 파고들 필요가 없죠. 야,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하지만 이것을 진짜 내 눈과 귀에 장착된 실전 무기로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휘량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단어군요. 뼈대를 세웠으니 이제 그걸 채워 넣을 재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문장에서 built, frozen 같은 분사형 단어들을 보자마자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한눈에 알아보거나 in, with 같은 전치사구 덩어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직관적으로 딱 잘라내려면 결국 개별 단어와 수거들의 쓰임새를 알아야 하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 네, 언어학습에서 시간 투자는 결국 문법 규칙의 암기가 아니라 어휘 축적에 쏟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 말씀이시죠? 방금 말씀하신 그 뼈대와 재료들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본질적인 의문이 하나 딱 듭니다. 네. 똑같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건데 어떤 문장은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이런 걸 친절하게 써가며 꾸며주고 어떤 문장은 그냥 과거분사구 하나로 짧고 시크하게 딱 끝나버립니다. 왜 같은 형상을 묘사하는데
이런 길이의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아, 핵심을 찌르셨네요. 이걸 더 큰 그림, 즉 언어가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며 진화해온 과정과 연결해보면 아주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진화 과정이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6가지 패턴 중 분사구, 그러니까 현재 분사 ing나 과거 분사 pp가 이끄는 덩어리의 진짜 정체가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글쎄요. 원래 형용사 아닌가요? 사실 이 분사구들은 원래 다 관계사절이었던 문장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줄어든 형태입니다. 줄어든 형태요? 그러니까 언어가 진화하면서 굳이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쳐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언어는 본능적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거든요.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는 불필요한 군더더기 단어들을 과감하게 지워버리는 축약의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추격이라. 핵심만 남기고 덜어낸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희생양이 되는 건지 그 공식을 좀 알려주시죠. 아주 깔끔하고 예외 없는 공식이 있습니다.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 안에 있는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하나로 딱 묶어서 통째로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통째로요? 네, 능도 뭉둥의 울 예로 들어보죠.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남자. 원래 풀버전 문장은 The man who is running in the park입니다. The man who is running in the park.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의미를 전달할 때 아무런 정보의 손실 없이 뺄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핵심 정보는 남자, 달린다, 공원이니까 문법적인 연결고리 역할만 하는 who와 상태를 나타내는 is는 없어도 전혀 의미가 통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두 개를 과감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who is가 날아가고 the man running in the park라는 아주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현재 분사구 덩어리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와, who is를 싹둑 잘라내버리는군요. 그럼 무언가 당했다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 문장도 이 축약 공식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1800년대에 지어진 집, 원래의 아주 길고 친절한 문장은 The house that was built in 1800입니다. That was built. 네, 여기서도 연결고리인 that과 시제를 나타내는 was를 통째로 삭제해봅니다. 그러면 의미의 핵심인 built만 남게 되어서 The house built in 1800라는 깔끔한 과거 분사구 수식 형태가 탄생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진짜 소름 돋게 논리적이네요. 저는 지금까지 관계대명사는 저기 관계대명사 챕터에서 따로 배우고 분사구문은 또 분사 챕터에서 따로 배우면서 이 둘이 완전히 다른 문법인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배우셨죠. 결국은 긴 오리지널 버전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짧은 축약 버전의 차이였을 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is나 was 같은 비동사가 떡하니 있을 때는 그냥 두 개 딱 묶어서 날려버리면 그만인데 만약 비동사가 없는 일반 동사면 어떻게 하죠?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 자료에 있던 The man who lives next door,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남자요. 이 문장에서는 없을 비동사가 없는데 이 who를 입지를 어떻게 추격합니까? 야,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who lives를 방금 전처럼 한 번에 묶어서 삭제할 수가 없죠. 하지만 언어의 유연성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발휘됩니다. 유연성이요? 어떻게 하길래요? who lives는 의미상 따져보면 지금 옆집에 살고 있는 중이라는 진행의 느낌을 품고 있죠. 네,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who is living이라는 형태로 살짝 전환해보는 겁니다. 아하, 의미상 같은 거니까 동사에 ing를 붙여서 진행형으로 모양을 슬쩍 바꿔버리는군요. 네, 그렇게 변환하고 나면 다시 아까 우리가 배웠던 마법의 공식이 짱 하고 적용 가능해집니다. who is를 통째로 지워버리고. 맞습니다. living만 남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the man living next door라는 아주 세련된 현재 분사구로 아름답게 축약이 됩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일반 동사도 결국 현재 분사인 ing로 모양을 바꿔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느낌으로 압축을 해버리는군요. 영어가 문장을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딱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분사가 명사의 바로 앞이나 뒤에 자석처럼 딱 붙어서 오직 명사만을 꾸며주는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사가 오로지 명사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인 것은 아닙니다. 명사만 바라보는 게 아니다. 네, 이 분사 덩어리가 문장 안에서 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역할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위치가 역할을 결정한다. 아까 앞서 외운 1단어는 앞, 2단어 이상은 뒤. 이 규칙과는 또 다른 칭의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명사 바로 뒤에 착 달라붙어서 그 명사를 수식할 때는 철저하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형용사. 예를 들어 The man standing there is my uncle. 저기 서 있는 남자는 나의 삼촌이다. 여기서 standing there는 the man이라는 명사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저기 서 있는 남자라고 특정 대상을 꾸며주는 형용사인 거죠. 네. 명사라는 본체를 절대 떠나지 않는 수식어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 분사 덩어리가 명사 뒤가 아니라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뒤로 뚝 떨어져 나와서 컴마와 함께 독립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컴마와 함께요. 네, standing there, 컴마, he looked nervous. 저기 서 있으면서 그는 초조해 보였다. 이때 맨 앞에 튀어나온 standing there는 단순히 he, 그러니까 그라는 대명사 하나만 꾸미는 걸 넘어섭니다. 아, 문장 전체를 덮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가 저기 서 있을 때 혹은 저기 서 있었기 때문에처럼 문장 전체가 일어나는 상황, 배경, 이유 등을 아주 풍부하게 설명해 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법책에서 그토록 괴로워했던 분사 구문이며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뉘앙스의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명사 바로 옆에 찰싹 붙어 있으면 명사만 챙기는 형용사. 명사 곁을 떠나 문장 앞뒤로 독립해서 컴마랑 놀고 있으면 문장 전체의 분위기를 깔아주는 부사. 네, 정확합니다. 복잡하게만 보였던 분사 구문도 결국은 문장 안에서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위치의 문제였군요. 전문가님, 제가 출처 자료를 보다가 이 대목에서 참 인상 깊었던 예문들이 있었는데요. 방금 배운 이 축약의 원리가 실제로 독해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려주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예문이었죠? 자료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The car which was stolen yesterday was found. 어제 도난당한 차가 발견되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 문장을 보면서 which was라는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막 분석하느라 머뭇거렸을 텐데요. 다들 거기서 멈칫하죠. 네. 그런데 오늘 배운 이 축약의 마법을 렌즈 삼아 이 문장을 다시 보니까 불필요한 which was가 눈앞에서 스르륵 증발해버리더라고요. 완벽한 시각적 전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뇌 속에서는 그냥 the car stolen yesterday로 확 줄어들면서 어제 도난당한 차라는 의미 덩어리가 진짜 1초 만에 파악되는 겁니다. 훌륭하네요. 문장에 붙어있는 군더더기를 순식간에 잘라내고 가장 핵심적인 정보만 툭 남기니까 좀 긴 영자신문을 읽을 때 독해 속도가 말 그대로 2배는 빨라지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단어는 앞, 2단어 이상은 뒤, 그리고 과감한 생략이라는 이 세 가지 콤보 원리를 알고 나니 영어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단순히 문법 규칙을 암기하는 단계를 넘어서 언어가 작동하는 효율성의 메커니즘 자체를 여러분의 인지 회로에 체화하신 겁니다. 자, 열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벌써 오늘 심층탐구의 종착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오늘 다룬 깊고도 명쾌한 내용,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꾹꾹 눌러 담아볼까요? 수없이 많은 예외와 딱딱한 한자어 용어들로 우리를 괴롭혔던 영문법. 그중에서도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 규칙의 본질은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물리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물리적인 균형이었죠. 꾸며주는 단어가 하나면 인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명사 앞, 2단어 이상으로 덩어리가 길어지면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가차없이 명사 뒤. 그리고 그 뒤에서 길어지는 수많은 패턴들 이면에는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라는 불필요한 연결고리를 지워버리고 핵심 정보만 남기는 축약이라는 거대한 진화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진짜 명쾌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지식을 일상으로 가져가기 위한 마지막 실용적인 조언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떤 조언이죠? 앞으로 영어 텍스트를 읽거나 영어 오디오를 들으실 때 무작정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단어씩 해석하려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문장의 진짜 주인공인 명사를 먼저 찾아내고 그 명사 바로 앞뒤에 어떤 수식어들이 블럭처럼 덩어리로 묶여 있는지 시각적으로 묶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덩어리로 묶어보기? 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거워져서 뒤로 넘어간 분사구 블럭이구나. 아, 여기는 관계사 자리 축약되어 숨어있는 덩어리구나. 네네네. 이 구조적인 뼈대를 보는 엑스레이 안경을 딱 장착하게 되시면 아무리 길고 복잡하게 꼬인 영어 문장도 결국은 단순한 핵심 명사와 수식어구 블럭들의 결합일 뿐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문장의 뼈대와 살을 발라내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얻으신 거나 다름없죠.
자, 항상 지식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통찰을 찾기 위해 저희와 함께 호흡해 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사고의 지평을 조금 더 확장시켜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 합니다. 네, 들어보죠. 우리는 보통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낯선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때 무언가를 끊임없이 덧붙이고 더 많은 단어와 복잡한 규칙을 외워서 머릿속에 무겁게 우겨 넣으려고만 고군분투합니다. 항상 더 많은 걸 원하죠. 하지만 오늘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과감히 떨어져 나가면서도 문장의 의미가 완벽하게, 아니 오히려 더 세련되고 속도감 있게 전달되는 이 축약의 마법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어떤 생각인가요? 어쩌면 외국어를, 아니 인생의 어떤 새로운 분야를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지식을 무겁게 쌓아 올리고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엇을 과감하게 버리고 쳐내도 그 핵심적인 본질과 의미가 변함없이 통하는지, 그 놀라운 효율성의 기술을 깨닫는 과정이 아닐까요? 무언가를 비워내고 덜어냄으로써 오히려 더 선명하고 명확해지는 지식의 역설 말입니다. 와, 무언가를 가득 채우는 것을 넘어 본질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정교한 조각의 과정.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언어의 진화 원리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멋진 통찰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모든 배움의 여정에서도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 이런 효율성과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많은 정보의 홍수와 언어의 장벽을 가볍고 경쾌하게 뛰어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적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여러분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눈 이 시간, 언제나 그렇듯 저에게도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세상을 이루는 또 다른 흥미롭고 짜릿한 지식의 세계를 해체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